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고 한국을 표현하며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에 맷 가먼 아마존 웹서비스 대표를 접견했는데요. 가먼 대표는 2031년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be committing to invest $5 billion in additional AI infrastructure here in the country to help grow that technology. 무시하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s very good to hear. 이번 투자는 AI와 반도체 등 국내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젠슨 왕 CEO는 서밋 마지막 날 연사로 나서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만나 AI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경주가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관련 소식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재계의 시선이 확 쏠린 CAO 서밋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들 오늘 저희가 여러 뉴스들 쭉 보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MBC, SBS, KBS, YTN, 한국경제TV 보도들을 보니까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넘어서 이 행사가 왜 중요하고 특히 그 13조 원, 이 대규모 투자 발표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게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연결해보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네, 이번 APEC 주간 그중에서도 특히 CEO 서밋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정상회의 옆에 약간 뭐랄까 곁다리 행사?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시겠지만 APEC 21개 회원국이면 전 세계 GDP의 한 60%, 교역량은 절반 정도 차지하잖아요. 엄청난 경제 블록인데 여기에다 이번 서밋은 그야말로 AI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업 CEO들이 다 모였어요. 진짜 별들의 전쟁 같은 분위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회의였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진짜 실질적인 투자, 협력 이런 걸 논의하고 결정하는 아예 비즈니스 중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상들 만나고 하는 그런 부대 행사가 아니라 이젠 기업들이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자리로 무게중심이 확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우선 APEC CEO 서밋이 정확히 어떤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SBS 뉴스에서도 기본적인 설명은 있던데 이번 경주 서밋만의 특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APEC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서 경제 협력하자 이런 정부 간 협의체고요. CEO 서밋은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 목소리도 좀 듣고 교류하자 이런 자리였는데 근데 이번 경주 서밋은 규모부터가 달라요. 전 세계에서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인들이 1,700명 넘게 모였고요. 3박 4일 동안 20개 세션에서 연사만 85명, 최태원 대한상회 회장님, 이재용 대통령님 연설은 기본이고 심지어 문화 세션에는 BTS RM까지 나온다면서요. 행사 자체 스케일이나 화제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글로벌 CEO들이 3박 4일이나 시간을 내서 경주에 보였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놀라운데요. 아까 SBS 인터뷰에서 최병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정상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정책 이렇습니다. 발표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제 투자 계약이라든지 기술 제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장이 됐다. 이런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가 AI라는 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관련 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그런 무대가 딱 마련된 거죠. 단순히 만나서 얼굴 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뭘 같이 할 건데 어떤 투자를 할 건데 이런 실질적인 비즈니스 결과물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 최전선에서 지금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미래 산업 판도는 또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란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인 거죠. 바로 그 기회가 아주 구체적인 결과로
빵 하고 터졌습니다. 한국경제TV 보니까 아마존 웹서비스 AWS를 필두로 해서 7개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무려 총 13조 원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네요. 13조 원이라니 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중에서도 단연 AWS 투자가 제일 눈에 띄죠.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AWS의 맷 가먼 대표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게 공식화됐는데요. MBC 뉴스 화면 보니까 대통령이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파격적인 환영 인사를 건넬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요. 가먼 대표는 화답으로 2031년까지 인천하고 경기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짓겠다. 여기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큰 약속이죠. 아니 아마존이 불과 몇 달 전 6월이었나요? 그때 울산에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5천억 원 정도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번 7조 원까지 합치면 총 투자액이 90억 달러, 거의 13조 원에 육박하는 거네요. 와, 한국경제TV 뉴스에서도 지적했듯이 해외 기업이 국내에 직접 공장이나 법인을 새로 짓는 방식 있잖아요. 그린필드 투자. 이걸로는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우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 만남에서 한국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 동력은 첨단 기술, 특히 AI다 이러면서 AWS와의 협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보였고요. 가먼 대표 역시 한국의 놀라운 잠재력, 이걸 언급하면서 AI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발표 시점이에요. 에이펙이라든 이런 글로벌 무대, 그리고 한미 간의 좀 민감한 통상 현안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딱 발표됐다는 거. 이게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이런 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는 거고, 동시에 어쩌면 지금 진행 중인 통상 마찰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기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 이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AWS 말고도 르노나 코닌 같은 다른 6개 기업들 투자 계획도 같이 나왔죠. 한국경제TV 보니까 투자 분야가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미래차 기술, 배터리 핵심 소재, 그러니까 한국이 강점을 가진 첨단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이번 13조 원 투자는 단순히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AI 및 첨단 기술 공급망의 핵심 기지다 라는 걸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이런 투자는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R&D 촉진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술 경쟁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 또 인재풀, 그리고 시장 잠재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뜨거운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AI 황제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죠. 이 사람 방안 자체가 흥행 보증수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SBS나 YTN 뉴스에서도 그 이유를 분석했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AI 열풍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술을 국가 안보나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그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 있고요. 맞습니다. 젠슨 황의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하나가 글로벌 기술 업계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니까요. 이번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는 AI의 미래 비전뿐만 아니라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같은 차세대 기술하고 어떻게 융합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YTN 분석처럼 이게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걸 넘어서 AI가 어떻게 현실 세계 문제를 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KBS 보도 같은 데서 나온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같은 국내 재계 거물들하고 연쇄회동 가능성도 클 관심사죠. 여기서 만약에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요. 이 HBM 같은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차세대 기술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면 이건 단순히 두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될 겁니다. 아, HBM, 고대역폭 메모리 말씀이시죠? 그 AI 연산에 꼭 필요한 D램 여러 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 확 높인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랑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기회가 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HBM은 현재 AI 가속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정말 사활을 건 문제죠. 한국 기업들하고 얼마나 깊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로드맵이나 시장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만남으로는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이죠. CATL의 정위친 회장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회동 가능성이 꼽히더라고요. YTN 뉴스를 보니까 이 두 사람 만남이 성사되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던데요. 아무래도 CATL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현대차가 이걸 활용해서 좀 가성비 좋은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일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CATL은 이미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기존의 저가형 모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고사양 전기차에도 CATL 배터리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특히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나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 같은 여러 요소를 다 고려해야겠지만 양사 간의 협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 거물급 인사들의 만남이나 투자 발표 외에도 이번 에이펙 기간 자체가 우리 한국 기업들의 최첨단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KBS 뉴스 보니까 행사장 주변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막 돌아다니고 또 조선업 포럼에서는 HD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그 노후 조선소 현대와 협력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요. 심지어 삼성이 2번 접는 트라이폴드 폰을 깜짝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의 그 마스카 프로젝트 이런 거랑 맞물려서 한미 간 방산,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기에 HD현대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딱 제시하고 여기에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가 공동 군함 건조 가능성 이런 걸로 화답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자율주행 버스 시연이나 차세대 폴더블 폰 공개 가능성 이런 것도 한국이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고요. 이런 활발한 경제협력 논의와 함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정학적인 움직임, 특히 미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전에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타결 여부였죠. SBS나 YTN 보도를 종합해보면 에이펙 직전까지만 해도 양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모든 걸 마무리 짓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신중론이 우세했어요. 핵심 쟁점은 미국이 요구해온 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였는데 이게 전부 현금 투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발표된 투자 계획들을 다 포함하는 건지 또 투자 이행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했던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도 좀 변수였을 테고요. 막판까지 최대한 압박해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그런 전략을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은 한국 층에 넘어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더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뉴스에서는 일본하고 공조해서 미국의 압박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까지 거론될 정도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고려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좀 복잡하고 미묘한 기류 속에서 지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하고 만찬 회동을 가진 것도 눈길을 끌었죠. 한국경제TV랑 YTN 보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뿐만 아니라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처럼 최근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그 마스카 프로젝트 핵심 인물들까지 대거 참석했다고요. 이 만찬은 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러트닉 장관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성사된 만찬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려는 목적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역시 AI, 반도체, 조선, 에너지, 방산
현재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핵심 산업 분야 대표들이라는 공통점이 딱 보이죠. 아마도 그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혹은 관세 문제와는 별개로 이들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직접 듣고 앞으로 사업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기회가 됐을 거고요. 결국 이런 복잡다단한 국제정치, 통상협상의 결과들이 우리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나 수출 환경, 더 나아가서는 국내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한미 간의 통상 협력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여는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이 글로벌 전략을 짤 때 가장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투자 소식이나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된 걸까요? 이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YTN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데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4,000선을 돌파했고 일부 증권가에서는 5,0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 지수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AI 붐을 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는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과거 그냥 유동성만으로 올랐던 장세와는 좀 다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에이펙스에서 나온 13조 원 투자 유치 소식 같은 긍정적인 뉴스들도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데 한몫했고요. 다만 YTN 분석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수 상승이 일부 대형 기술주에만 너무 집중되는 소위 쏠림 현상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코스피는 4,000인데 내 주식은 왜 그대로냐, 혹은 최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주식시장의 화랑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게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죠. 즉, 투자가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중소기업이나 내수시장으로까지 쭉 퍼져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경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과제겠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굵직한 경제 행사 이면에 담긴 문화적인 측면인데요. KBS 뉴스에서 소개된 것처럼 에이픽 개최를 기념해서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신라 금관 특별 전시가 열리는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주 에이픽 CEO 서밋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 이번 서밋은 그냥 매년 하는 국제회의, 이걸 넘어섰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특히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혁기를 맞아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13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투자를 결정하고 또 차세대 기술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외교의 성과를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한국이 글로벌 첨단 산업 지형에서 더 이상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 아닐까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이번 에이픽에서 쏟아진 대규모 투자 약속과 기술 협력 논의들,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특히 모두가 이야기하는 AI 분야에서 한국이 단순한 부품 공급 기지를 넘어서 정말 진정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는 무엇을 더 준비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